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발달장애인과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일단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젠더, 섹슈얼리티와 관계, 사회까지 뭔가 부끄럽다, 내가 말하기 민망하다라고 해서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숨기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를 이상한 곳에서 포르노나 남초 사이트 등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상한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알려준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성에 대한, 신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평등 인식,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괄적 성교육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입니다. 평등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기술, 대화와 관계 맺기의 기술까지 들어가는 것을 저는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왜 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발달장애인 당사자 개인에게 성교육을 한다고 가능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와 제도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식 향상이 가져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는 훨씬 더 큰 그림이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탈시설 가능한가? 왜 물어보는 거라고요? 불가능한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전 세계에서 이미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장애인이 다 탈시설에서 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발달장애인이 혼자 아무의 도움도 없이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온 사회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을 탈시설 시키는 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탈시설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체제 변화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발달장애인 성교육 요청 시 가장 많은 교육 의뢰 내용이 자위 안 하게, 못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만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탑2입니다. 항상 같이 들어오고 이것만 대부분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육하냐? 1번, 진짜 이 행동을 못하게, 행동을 소거시켜버리는 방식으로 훈련을 막 빡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는 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는지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면서 또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해야 된다, 방에서 해야 된다. 근데 방에서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데 문제는 자기 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을 나눠서 교육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무리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더라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수를 또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비장애인들이 다 같이 깨닫고 알맞은 대처를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언어로, 쉬운 용어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발달장애인은 두신 이제 양육자분인데 인권활동도 하시는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성교육을 자기 자녀가 받고 왔는데 섹스라는 단어를 듣고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섹스 하면서 다니셨다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좀 굉장히 곤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용어로 배우는 것을 좀 나는 이제 불편하다, 심지어 반대하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섹스 하면서 다니는 게 그렇게 잘못된 얘기냐? 절대 하면 안 되냐? 막 온 사회가 무너지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달장애인이 아닌 그냥 비장애인들 학교도 다니는데 청소년들이 남학교를 가면요, 특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저쪽에서 섹스 막 이런 애도 있어요. 물론 뭐 그거 우리가 좋은 행동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성평등에 대해서 비장애인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 그 용어조차 알게 하면 안 되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궁금했던 걸 누가 말했고 그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더 그 단어를 반복할 수 있죠. 그 주변에서 너무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발달장애인 성교육을 했는데 성교육 선생님이 이제 끝나자마자 다 같이 몇 명이 막 대여섯 명 일어나가지고 바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교육 하지 말자, 큰일 났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교육 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접근해야 될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만져도 된다는 겁니다. 궁금해졌을 수도 있죠. 갑자기 발기가 됐을 수도 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다 같이 성기 좀 만졌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생각을 양육자든 학교 주변 친구들이든 교사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뭐 섹스만 하고 다닌다고 해서, 또는 성기를 만졌다고 해서 성적 불쾌감이 느껴지고 나는 너무 위협을 받았다면서 이걸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거나 막 신고를 한다거나 학폭을 연다거나 하는 아주 심한 과민 반응을 하는 거, 그것이 문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특성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교육 후에 일어나지 않는 것,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결국에 따옴표 치고 정상적인 인간, 아무에게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할 수 있어요? 실수해요? 그러면 가둬놓는 거죠. 시설에, 병원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완전히 없애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장애의 특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자립이 아니라, 사실 자립이나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탈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의존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면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탈시설이고,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 포함해서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없기를, 불편함을 끼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노키즈존 같은 겁니다. 노키즈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뭐 찬성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평등이나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겠지만, 놀랍게도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조사한 게 여러 번 있었는데 70% 이상씩 다 노키존을 찬성을 합니다. 왜냐? 어린이가 다니면 식당이나 커피숍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위험하거나 다치거나 먼지 날리거나 뛰어다녀서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없애자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그런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어린이들의 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들, 그 다음에 젊은 양육자들, 엄마 아빠 못 오게 되겠죠. 연쇄적으로 쭉쭉쭉 못 오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노키즈존의 논리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 어린이들 위험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더러우니까 오지마. 노인들 냄새나니까, 더러우니까 오지마. 장애인들 불편하니까, 돈 안 되니까 오지마. 성소수자 불편하니까, 뭔지 모르니까 오지마. 이주민 범죄될 것 같으니까 오지마. 누가 남겠어요? 근데 권리가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 불편함을 끼친다고 다 오지 말라 그러면 결국에 나도 갈 곳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늙지 않습니까? 누구나 노인이 되고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나조차 서 있을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누군가에게는 다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에 그것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함께 지낼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지 불편한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나에게 굉장히 해로울 수밖에 없는,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행동을 특히 도전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문제 행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행동이라는 단어는 좀 안 좋다, 인권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도전적 행동이라고 바뀌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한테 도전하냐는 겁니다. 왜 네가 나한테 도전해?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문제 행동을 한다고 했다가 이젠 도전적 행동이라 하는데, 이것이 도전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말이 하고 싶으냐, 한국말로 또박또박하게 나한테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제 발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교육 의뢰를 하면서 그 교육 의뢰를 하게 된 계기로 자판기 같은 걸 흔들면서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너무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의 인권 침해하지 않게끔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교육을, 인권 교육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더 들어봐야 되는 거죠. 왜 자판기를 흔들고 싶었는지, 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답답함을 알아달라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고 그 행동만 없애주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뭘 생각했냐 하면, 그 센터에 수십 명이 함께 사는데 선생님은 몇 명 없죠.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목소리를 비언어적인 음성까지 귀 기울이면서 경청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가 재정으로,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에게만 왜 돈을 쓰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보장하는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돈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사회를 생각하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통합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교실이어야 되고, 장애뿐만 아닙니다.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외모, 지역 모든 것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그런 교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의 교육이 목적이 뭐죠? 초중고등학교가 왜 존재하죠? 대학가들. 그 목적 하에서는 통합교육은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학 가는 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교육의 목표 자체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그걸 연습하는 곳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첫째로는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 안 필요하죠. 아예 대학교 보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진도 나가야 되고 어려운 거 배워야 되고 수능시험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는데, 장애인에게 못 알아듣는다고 더 설명하고 시간 낭비이자 비장애인들이 반발할 거고 학부모들이 싫어할 거고, 그러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없죠. 대학교도 안 갈 사람들인데, 못 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해 버릴 거고, 성교육과 대학교는 또 입시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지금 비장애인들에게도 성교육, 인권교육, 노동교육, 정치교육 안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비장애인에게도 이런 가치교육, 함께 살아야 된다는 교육을 안 하는 이유도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치는데 서로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육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첫째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의 권리를 가지고 이 사회의 동등한 존재로서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교육의 목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사실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교육에서 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장애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어요. 우리 반에 있어요. 통합학급에 있어요. 그런데 장애 학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비장애인과 공평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공평한 평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육, 미술, 음악 이런 건데 휠체어 타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체육을 전혀 안 했거나 못했어요. 근데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는 거,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될지. 채점하기로 내가 정한 거를 이 학생이 장애 특성 때문에 못하는 건데 빵점 주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필기 점수랑 비례해가지고 실기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필기를 100점 맞아요. 그러면은 실기를 100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실제로는 그 종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A예요, 그냥. 그러면 옆에서 학생들이 왜 얘를 A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미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할 수 없거나 잘 하지 못하는 걸 정해놓고 평가를 공평하게 주지 못한다고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평가를 왜 해야 되냐, 왜 등수를 세워야 돼, 왜 줄을 세워야 되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왜 평가를 점수로, 등수로, 등급으로 왜 매겨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즐길 수 있고 이거를 이전보다 더 나의 삶을 기쁘고 윤택하고 더 나아지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으면 그게 내 교육 목표에 달성을 한 것이고, 그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평가되면 되는 것이지 왜 점수를 줘야 되고 등급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 철학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면서 장애인이 우리 교실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난감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아주 좋은 뜻으로 내가 잘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이 있다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 슬프다는 겁니다. 이번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됐냐, 교육부가 경제부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산업 역군들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독재시대 때 했던 것처럼 교육부가 경제부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장애인 성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장애인에게는 성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권교육, 시민교육, 노동교육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걸 넘어서 하면 안 되죠. 경제부처야 되는데 노동교육, 인권교육 하면 안 되죠. 며칠 후에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을 견제하고 기업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이 사회가 완전히 자본 중심적으로 돈 중심적으로 생각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제도로 부를 재분배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런 거 없어요. 국가도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국가랑 잘 협조하기 위해서 잘 국가랑 얘기를 하자면서 우리가 곧 국가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동권과 탈시설도 잘 아시죠? 이제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가 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 세우면서 서로의 인권이 서로 마치 뺏기는 것처럼, 장애인 인권 신경 쓰면 비장애인이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동권도 우리가 성교육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사실 성교육 뭐 안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성적 행동 할 수 있을까요? 이동을 해야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연애를 하든 뭐 성관계를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동을 못하면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동권부터 탈시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만 장애인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에 앉아서 성교육하는 것만이 성교육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성에 대한, 장애인의 성에 대한 담론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의 양육자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죠. 모든 자녀의 돌봄과 또 나중에 자녀를 돌보고 투자해서 결국에 자녀를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또 내 돌봄을 자녀에게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가정한테 모든 것을 다 밀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인간답게 살아야 할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밀어놓은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고요.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시설 얘기하면 장애인들 부모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우리들한테 그 짐을 지우라고 하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3단위나 4단위로 나눠서 학교 가거나 일할 때, 취미생활할 때, 잠잘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24시간 동안 조력자들이 계속 함께하는 시스템을 24시간 지원 체계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한테 해당될까요? 일단 부모가, 그죠? 주 양육자가 누군가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회생활, 임금노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가 양육자일 때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서 죽는지 혹시 아세요? 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70%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몇 달이나 몇 년 살다 죽습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는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요? 아프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계속 가족들과 살다가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집에서 죽고 싶다. 그러면 24시간 지원 체계가 있으면 나도 결국에 내가 뇌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오든 팔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타던 집에서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이 24시간 지원 체제라는 거,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도,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노인이 돼서 장애인 됐을 때도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장애인에게만 좋은 거, 비장애인에겐 나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장애인 때문에 땡땡땡이 필요하다.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면 성매매, 그리고 리얼돌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성관계를 할 수 없으니까 성매매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성매매 합법화가 필요하고 성매매는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저 누가 한 말인가요? 누가 한 말이냐? 첫째, 성매매 하고 싶은 사람. 둘째, 리얼돌 팔고 싶은 사람. 일단 그래서 첫째로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 성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가정 상상 자체가 완전히 없는 사회에서 이런 주장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설득이 되는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게끔 하는 문장일 뿐이지 절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지역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교류하고 관계 맺으며 성적인 행동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상상하며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질문부터 우리가 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